이제는 나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하는 일은 사람의 경험을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연구하고 그걸 응용하는 걸로 현재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작은 동료들과 함께 작은 회사를 같이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문화연대 안에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스테라 라이브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모임 안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랑 그 친구들이 저한테 요청했던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일반적인 전문가의 기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주 그리고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그냥 생각해왔던 그 주변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완결적으로 뭔가 대단한 얘기를 제가 드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궁금하시거나 이 얘기를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목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 같은 것은 저 같은 기술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주로 기술, 오늘 특히 저는 잔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본적인 접근은 가능하면 근거가 있는 것에서 얘기를 가져오려고 제 직관이나 누군가의 주장보다도 잘 만들어진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주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강사 활동을 하시게 된다고 하니 이제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산소 마스크 규칙이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일단 비행기에 타시면 이제 안내를 받으시죠. 사고가 나게 되면 산소 마스크를 노약자 먼저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먼저 어떤 상황에 됐든 본인이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실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나서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데, 혹시 채식을 본인이 비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비건이 아니다. 네, 제법 있으시죠? 혹은 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건은 전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강사를 하시는 분들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감축이든 적응이 됐건 어떤 장면에서도 늘 곤경에 처해 계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근데 강사라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걸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더 뭔가 잘하고 조금 더 문제없고 조금 더 빈틈없어 보이려고 하는 힘 같은 게 생겨요. 근데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한 공경이나 난관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거에 기반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려고 애쓰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실제 이야기를 구조하거나 말씀을 하실 때도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본인의 마음을 돌보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실제 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은 더 많은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보다 더 많은 걸 감지하고 알아내요. 본인의 마음도 들어가 있거든요. 본인의 마음을 돌보는 것도 역시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위에 있는 그래프가 올해 초였을 거예요. 아마 네이처에서 비유과학자들한테 설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나온 거였는데 이제 얼마나 불안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겪고 있냐라고 했을 때 5명 중에 1명은 정말 빈번히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의 절반 이상이 사실 그 설문 내용 안에는 꽤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걸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다르지 않다고 보여져요. 제 주변이나 아니면 동료들을 보더라도 이 문제를 그냥 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함께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과 돌파해 나갈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답답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기후위기나 기후변화나 혹은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에 몸담고 있는 정도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분들이 몸담고 있는 정도는 당연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게 낙차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그냥 비대칭이라고 보여져요. 저를 정확히 반으로 겹쳐지지 않는 상태. 그걸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다. 그걸 답답하게 여기거나 그걸 빨리 뛰어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톤이나 혹은 내용이나 이런 것에 잘못 힘이 전달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저는 사회운동이나 혹은 사회 변화를 위한 많은 움직임들이 되게 옛날 케이로스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 허리케인을 일으키는 날갯짓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나비의 날갯짓이 허리케인을 가져온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인과적인 사슬이 분명하지 않아요. 기약도 없고요. 언제 어떻게 생길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날갯짓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 날갯짓 그 자체 어떤 형태의 날갯짓을 하느냐가 아니라 방향 혹은 가치가 그래서 좀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결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조금 거꾸로 생각하면 다수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 잘 변하지 않음에도 꽤 큰 미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들하고 어느 정도의 이야기 기반을 닦아놓으면 그것 또한 잘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너무 변하지 않는 다수를 답답하거나 혹은 비난하거나 하는 마인드셋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그거하고 연결돼서 실제 기후위기 운동을 하시거나 혹은 활동을 하시거나 혹은 강사 활동을 하시거나 서로 네트워크나 혹은 서로 기댈 수 있는 형태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사실은 자기 마음을 수양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관계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좀 길게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그냥 짧게 언급드리자면 그 정도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생각보다 함께 일하는 법을 잘 들고 보세요. 제가 느끼는 게 그냥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한 적이 있는데, 세상의 부정의들은, 모든 부정의들은 대체로 다른 부정의와 굉장히 꼼꼼하게 연대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정의와 상대하는 분들은 대학교의 학과처럼 굉장히 엄격한 자신만의 부정의를 상대하는 것. 저쪽은 다른 분들이 싸우고 계시니까. 너무 이렇게 구획이 지어져서 생각을 하시는 면이 많은 걸 봐요.
그러실 필요 없다. 그들이 그렇게 잘 연대해 있다면 그런 부정이나 싸우시는 분들도 충분히 더 많은 이슈들과 친구를 삼으면서 가실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위기도. 그래서 제가 그냥 저희 동료들 사이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 기후위기를 향해 가는데 어떤 방법은 옳고 어떤 방법은 덜 옳고 어떤 방법은 틀리다라는 걸 구획짓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모든 행동이 다 그 나름의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가치를 서로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그 친구들,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비인간 행위자, 여러 도구들이나 혹은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서 체계적으로 불복장해 나갈 수 있는 사이보그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강사분들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급격히 얘기가 이상해지죠. 죄송해요. 말하는 분들의 마음 얘기했으니까 이제 사람 일반의 마음을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안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냥 조금만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대답해드릴게요. 한 가지 이거는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본질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러저러하다라고 사람을 요약하고 이렇게 정의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다 나쁜 일은 아닌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특정한 경험이 본질이 아니라 그런 경험과 경험 사이를 오가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질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환자의 일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접촉을 굉장히 못했잖아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에게는 접촉에 대한 본질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아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소를 시켜줘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어떤 특정한 경험으로의 쏠림이 사회적으로 발생을 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경험으로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보셔야지 특정한 상태가 본질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많은 걸 놓치게 돼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할 거라고 뒤에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듣는 사람들이죠. 근데 저는 사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뒤집어 본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함께 여러분들이랑 말을 나눌 그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통계를 몇 가지 좀 볼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가장 최신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예일의 클라이밋 체인지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꽤 오래 이 조사를 동일한 포맷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데이터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동일한 포맷으로 조사를 한 자료가 이 정도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인 4명 중 한 3명 정도가 지구온난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데이터가 2009년도서부터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꾸준히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변화가 그렇게 막 극적이지 않죠. 저는 그냥 저희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상승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이게 팬데믹 시기하고 겹쳐서 조금 많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강도가 센 거죠. 확신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앞서보다는 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 보이죠. 그런데도 역시 이렇게 2009년도서부터 지금까지는 꽤 긴 기간인데 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만약에 외삽하면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에도 여기서 크게 뭐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이 데이터상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윈서베이라고 이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여론조사 업체들이 서로 뭐 대표성 있는 것들이 동일한 포맷으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하나를 뭉쳐놓고는 조사거든요. 그 중에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하고 서스테이너블리티 관련된 데이터인데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엄청나죠. 거의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5위권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2, 3위권 왔다 갔다 많이 떨어졌을 때가 4위권 정도였어요. 이걸 등수를 따지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느낌은 지금 계속 가지고 계셔주세요. 뒤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눌 거니까요. 대략 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여론조사상의 흐름은 대략 이렇게 흘러왔다고 보여져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전반적인 경향상 높아지고 있는 경향은 보이는데 그 안에서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양극화입니다. 양쪽 진영의 믿음이 굉장히 서로 단단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듯한 그런 변화가 현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전반적인 변화만 얘기되는 건 아니고 이제 요새는 설문들이 조금 더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앞서 미국에서 했었던 조사에 응답자들에게 동일하게 이제 물어본 건데 기후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비율 정도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대략 몇 퍼센트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실제 기후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4명 중 1명 정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앞에 데이터하고 연결을 지으면 지구온난화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게 기후과학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이나 친구들과 지구온난화를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경험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굉장히 같이 나란히 두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하고 혹은 자녀들하고 친구들하고 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기후변화나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올해는 이 질문이 생겼는데 이제 미디어에서 보통 어느 정도 듣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지구온난화 관련된 이야기를 얼마나 듣는지 물어본 거예요. 보시면 그 노란색 빛이 띄는 곳들이 거의 안 듣는다 쪽이거든요. 본인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응답 비율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거의 다 못 듣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지지를 하고 있어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사회운동의 지지 세력이나 혹은 커뮤니케이션 기반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실제 기후위기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에서 많이 돌봐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조사를 했었던 것 같고 비슷한 맥락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사회적인 규범을 느끼고 있다는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사회적 규범 얘기는 뭐 행동경제학이니 아니면 심리학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 늘 나오는 거죠. 소셜 프레셔를 만들어서 변화를 이끌어낸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올해 처음 포함된 질문인 것 같은데 작년에 어떤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지 물었을 때 대부분 환경이나 과학과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정치 문제, 빈곤, 공정성의 문제는 굉장히 비율이 작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도 양상 자체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올해 윈서베이 데이터 중에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이 윈서베이가 시작된 이래로 내 행동이 환경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에 대해서는 가장 비관적인 나라에 속했었어요. 역시 이번에도 굉장히 순위가 저 아래로 떨어져 있죠. 근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이 데이터랑 같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나라 상황. 실질적인 노력은 개인보다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굉장히 높아요. 개인적인 변화가. 저는 그럼 지금까지 이 보신 여론조사상의 데이터를 보고 혹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좀 희망적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비관적이라던가 하는 차원에서만 얘기를 해 주셔도 어떠셨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되게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실 이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오류 가능성,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적인 바람직성에 입각한 대답을 조금 더 잘한다던가, 저는 이건 아주 나쁜 형태의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저는 이 전체적인 발표 내용 안에서 제 입장은 이런 시민들을 믿어야 된다는 쪽이에요. 믿어볼 만하다. 충분히 자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있고 듣는 분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때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생겨야죠. 뭔가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가장 전통적인 모형은 이런 거죠. 과학자가 됐건 활동가가 됐건 이 사안을 더 오래 들여다보고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무지한, 잘 모르는 대중을 계몽시켜서 그들이 좀 더 나은 판단,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려고 생각들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전달하는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느낌도 같이 자라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전달받으면, 예를 들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기후위기 정말 중요해요 라는 느낌이 자라나죠.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 느낌하고 어떤 느낌이 같이 자라나냐면 나하고는 좀 무관한 얘기겠어 라는 생각이 같이 자라나요. 이게 과학교육이 굉장히 오래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쪽에 오래된 딜레마 중에 하나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다들 하는데 본인과는 무관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걸 그쪽에서는 결핍 모형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지식이 없고 결핍되어 있고, 그 지식, 특히 이제 과학적인 지식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확실한 지식이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보편적이고 확실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면 모르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다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모형이 되게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안 그렇더라. 사람들은 무지한 게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자기 방식대로. 백지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게 이미 쓰여져 있는 상태고, 과학적인 지식도 그렇게 보편적이고 확실한 게 아니라 늘 흔들리고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대중들이 과학적인 지식을 과학자나 혹은 누군가가 알려준다고 해도 그걸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맥락모형이라고.
이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과학적인 내용을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논의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교육에 관련된 많은 교육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논의는 이 결핍 모형이 아직까지 기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전통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그게 사실은 저는 말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셋하고 더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보신 거고, 초기에 교육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복고음이고, 유명한 이미지들이 만들어졌고, 굉장히 선한 캠페인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캠페인이 가진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텍스트를 몇 개 놨으니까 따로 뭐 언급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잘 작동되는 교육 자료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게 아마 2019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엑스아리에 썼던 시위 현장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강한 이미지고 그만큼 많이 언론에도 퍼블리시도 했었죠. 대개 어떤 이야기들이 담기게 되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 담겨있게 됩니다. 보통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한 6개 정도의 프레임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보통 이런 이야기들이 담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부 혹은 정책 관계자 혹은 레거시 미디어나 SNS를 자꾸 상대하려다 보니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 글 이런 것들을 보통 마련하려고 애쓰었던 거 아닌가? 근데 그게 과연 동료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데도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유는 전 여기서 찾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육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들이 지식을 동원해서 이야기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 기후에 관련된 과학적 지식들은 대단히 복잡하거든요. 심지어 구름을 연구하는 기후과학자는 구름에 대해서만 알지 다른 기후에 관련된 과학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거의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만큼 분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들이. 지식을 별표 모형이든 맥락 모형이든 어떤 모형에 의지해서건 잘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애써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알죠? 그때 이제 동원하는 방식이 부정적 동기화라는 거예요. 협박하거나 혹은 비아냥거리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말들 혹은 위기를 조장하는 말들로 뭔가 행동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걸 보통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휘를 빌면 부정적 동기화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자녀가 있는 집에서 아이들에 대한 훈육을 이야기하면서 보통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 동기화가 과연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잘 작동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연구예요. 이런 부정적 동기화는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앞서 제가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위기와 관련된 의견의 양극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아직은 심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조직은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그 양극화가 진행되게 되면 이 부정적 동기화는 거의 극에 달하죠. 양쪽에서 굉장히 부정적 동기화들을 많이 작동시키는데 어떠한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매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연관이 있는 거죠. 답답함, 본인의 분노,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이 다 뭉쳐서 굉장히 체계적인 부정적 동기화 전략으로 만들어지고 대개 컨텐츠들이 이런 내용으로 많이 짜여져요. 근데 이 내용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거의 흔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선호하게 될 겁니다. 부정적 동기화라는 걸 아마 주변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하고 그냥 친한 분들하고도 사적인 대화를 하시다 보면 선뜻 본인이 이 전략을 동원하시는 걸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다가 그만큼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인데 이 전략이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일구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멈추게 만드는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하시는 분들의 마음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순서대로 이제 보는 거고 그 두 마음이 만나서 생기는 게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프레임을 바꾸자. 저는 부정적인 어휘를 쓰지 말고 안전, 건강, 보험, 기회 혹은 대비의 프레임으로 뭔가 프레임을 전환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시도인 것 같고 이 안에서 뭔가 만들어내면 그걸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조금 더 큰 작업이 될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할 소재나 본인의 이야기를 발굴 해 나가야 되나 무슨 말들을 해야 되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생각하는 한에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건 이렇게 극화된 사람들의 마음 두 집단이 있을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 기회는 언제 생기나에 관심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아서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발견한 몇 가지 솔루션들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만 동원해서 안 된다는 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드렸고 부정적 동기화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죠. 요새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게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호소해서 안 되니까 뭔가 공감을 일으키고 정서적으로 호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최근에 그 레베카 험프리 책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되면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번역됐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책은 이런 정서적인 호소나 공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전략, 디폴트를 변경시킨다거나 아니면 손실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 몇 가지 재미있는 전략들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을 그렇게 옮기셨던 건 이 부분이 좀 이제 다른 길이라고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다른 이유에서 저는 이런 정서적인 호소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이에요. 이 공감은 사실 대단히 보수적이거든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 중심으로 공감은 작동해요. 그리고 공감의 폭은 훈련받지 않으면 굉장히 좁습니다.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아주 협소해요. 그 공감의 바탕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간다는 건 커뮤니케이션의 폭 자체를 굉장히 협소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감은 때로는 되게 부정적으로 작용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억지스럽겠지만 인종차별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마음원리 안에는 이런 폭적인 공감의 역할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하고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에게 훨씬 더 빨리 공감하고 그건 누구에게 지시받지 않아도 이루어져요. 공감은 저는 되게 좀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되는 것보다는. 그런데다가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셨겠지만 사람들이 많은 편향 혹은 잘못 생각하는 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설득하기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 저는 이게 사람에 대한 비난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서 버텨올 만큼의 진행을 갖도록 만들어졌을 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거나 뭐 캠페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만드시거나 어떤 일이건 그건 결국 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질 경험에 재료들을 배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재료를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몇 가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 작업이 얼마나 황당한 작업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패하시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전 어떤 일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보통 드리냐면 무인도에 갇혔을 때 유리병에 왜 영화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만화나 유리병에 이렇게 편지 구해주세요 써서 던져놓는
그런 일하고 되게 비슷한 일이에요. 누군가 발견해서 그 메시지를 봐주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겠지만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뭐 거기에 교류의 흐름을 이해한다거나 병의 크기를 생각한다거나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동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사실은 운이나 혹은 확률 부분을 그렇게 극복할 정도로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비계를 세우는 일. 그러니까 건물이 서기 전에 건물이 완성이 돼야 그 건물 안에서 내비게이트 가능한 계단들이나 이동로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이동로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 안이 아니라 건물 바깥에 이동로들을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공사장에서 많이 보시는 비계죠. 오른쪽 그림은 저는 뭐 이걸 이퀄리티나 에퀴티 차원에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었던 건 아니고 현재 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풍경을 볼 수 있게 받침을 준비하는 것, 그 경험의 재료를 준비하는 것가 사실은 커뮤니케이터 혹은 강사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험 혹은 내가 그들이 했으면 하는 경험의 일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 재료를 찾아내는 작업인데 그 작업이 전 오른쪽과 비슷한 작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이 원래 지금 쓰이고 있는 용도와는 별개예요. 비계 세우기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결국은 이런 비계를 세우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그래프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지구온난화가 화석 연료의 사용 같은 사람의 활동적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동의할 확률을 나타낸 거예요. 지금 세로축이 확률이고요. 1이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고 0이면 거의 그렇게 응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로축은 그 사람의 개방적 사고 능력을 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두 가지 그룹이 나뉘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 본인이 스스로 리버럴이거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라고 생각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그래프예요. 보면 개방적인 사고 능력이 높아질수록 저 진술에 동의할 확률이 같이 높아지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응답하거나 아니면 공화당 지지자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개방적인 사고 능력이 높아질수록 동의할 확률이 낮아져요. 전 이 그림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개방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면 우리가 충분히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더 반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더 합리화를 잘하고 본인의 입장을 더 잘 고수합니다. 그래서 차이는 더 커져요. 오히려 개방적 사고 능력이 낮은 쪽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근데 매우 높은 쪽에서의 그 격차가 제일 커집니다. 그러면 다른 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걸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전히 그 격차는 더 커져. 숙고 능력을 봐도 그랬고 개방적인 사고 능력은 아까 보셨고 수리적인 능력을 봐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넣어도 이 두 격차는 계속 더 커지지 좁혀지지 않았어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식을 제공하고 그분들이 좀 더 비판적으로 사고하게 하고 좀 더 개방적으로 사고하게 해도 이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비관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호기심으로 넘어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좁혀지진 않아요. 최소한. 심지어 이념적으로 양방되어 있는 그룹에 있어서도 이 호기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진술에 동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차이는 그대로죠. 그 차이는 그대로인데 더 커지진 않아요. 그리고 조금 상승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었냐면 두려움을 부채질하지 말고 호기심을 부채질하는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뭐 원더 베이스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냥 저 혼자 이름 붙였는데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과학적인 지식이나 혹은 정서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과학적인 지식이라도 이 호기심을 겸유할 수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정서와 관련된 부분이라도 이 호기심 혹은 궁금함을 겸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지 못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는 호기심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잠깐이라도 열릴 계기를 어떻게 만들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찰과 듣기에 기반한 설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테크닉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이라는 1980년대 임상심리학자들이 약물 중독인 사람들에게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만들었던 인터뷰 테크닉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 테크닉을 다 익히셔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근 사례 때문에 이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팬데믹이었고 백신을 받는데 안티백서들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직 많지 않았지만 이제 뭐 미국이나 소위 서구라고 불리는 쪽에 이 안티백서들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안티백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는데 그때 행동 변화를 일으킬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이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 백신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고 아주 변화하기 힘든 입장이고 태도고, 근데 이걸 통해서 변화했다는 거죠.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 전 가장 중요한 건 이 점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말하는 것보다 들어야 된다. 듣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미세한 디테일들을 잡아내서 그걸 이야기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된다. 공감보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을 정확히 던져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본인의 입장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왜 옳고 네가 왜 틀렸는지를 설득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들은 로직 볼링이라고 불러요. 논리 괴롭히기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오히려 흔들기보다는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변화하지 않게 만들고, 그 사람이 굉장히 더 아는 게 많고 비판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면 더 단단해져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더 멀어집니다. 그때 이제 쓰실 수 있는 방법은 듣는 경우인데, 이때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티백서들한테 질문을 어떻게 던졌냐면 왜 백신을 반대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팬데믹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라고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데, 예를 들면 왜 기후위기에 반대하세요? 혹은 왜 원전을 찬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그 위의 프레임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느냐고 질문을 던지는 게 훨씬 커뮤니케이션하기 용이한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개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꼭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이라는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쓰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좀 더 상위 개념에서의 질문, 그리고 경청하는 능력, 그리고 세부적인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 속의 소재들을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건 사실은 되게 재능이에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을 듣는 사람들이 읽어내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그래도 계기가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역시 제가 시간을 못 맞추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접근을 할 때 전 두 가지 접근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적응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풀어갔을 때, 하나는 기후 쾌락주의라고 제가 불렀던 거고, 하나는 기후 절제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기후 절제주의는 이런 거죠. 어떤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되게 당연한 거고, 그런 죄책감을 당연히 가진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축소해 나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 또 다른 방식은
죄책감을 경외하지 않아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대신 쾌락이 다른 형태로 재설정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 이 쾌락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 가려면 어떻게 재설정돼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방식이죠.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이 둘 중에 어떤 접근이고, 그게 다른 청중들에게 어떤 형태로 소화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이건 물론 낙관주의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걸 끄집어왔겠죠. 현재는 조금씩 많아지긴 하지만 낙관하는 방식이 근데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 부분하고 관련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갈등인데 지구가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멜서스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그 한계가 과학기술에 의해서 돌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과학기술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에서의 낙관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에 대한 낙관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그냥 과학기술 만능주의로 차게 되면 그 낙관의 의미가 거의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에서처럼 나하고는 무관한 사건이 되어버려요. 과학기술자들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 낙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언급이 됐었지만 이게 그냥 환경과 과학과 관련된 이슈들이냐, 아니면 좀 더 폭넓은 사회 정의와 관련된 이슈들이냐와 관련돼서도 또 입장이 갈려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나눌 주제에서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따로주의라고 보면 이게 이제 탄소 중립에 집중하는 입장이고, 가치주의라고 본다면 그런 사회정의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폭넓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 주제에서 어떤 선택들이나 혹은 조합을 하셔야 될 분들이어서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들을 이런 질문들로 그냥 계속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몇 개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전기차.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전기차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다룰 것이냐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보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차원들이 있겠지만 그냥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는 이런 거죠. 이게 한 측면에서는 디파처 굿즈라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후에 계속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전기차를 갖게 됨으로써 자기가 어떻게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고 이게 어디서부터 오고 전기가 어떻게 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게 이후의 행동들을 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전기차가. 근데 이게 만약에 일종의 자격증을 발부하듯이 나는 그래도 전기차 모는 사람이야, 이렇게 작동을 해서 전기차를 사고 나서 다른 관련된 행동들에는 관심을 안 보이게 될 수도 있겠죠. 어느 쪽으로 작동할지는 모르거든요. 이게 어느 쪽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슈가 다르게 다뤄질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형태의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모 지역의 아주 부부들에게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저 강의 주제를 택할 수 있을 것이냐 없느냐의 문제. 땅을 물려주길 원하면 기후위기를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강의 주제를 잡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점일 거라고 보여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늘 이런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처하게 되는 딜레마니까 고민해 보실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이야기는 안 드려도 될 것 같네요. 이야기로 안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컨텐츠 같은 걸 준비하실 때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뭐 시간, 그리고 장소 되게 중요하고요. 움직임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거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앉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나눌지, 혹은 서서 이야기를 나눌지, 혹은 이동을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도 그 이야기 주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투입량으로 삼은 건 굉장히 과도한 투입량을 강의제로 삼은 거잖아요. 이렇지 않고 적당한 투입량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지에 대한 단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감각의 두께도 생각하셔야 되고,
들으시는 청중들의 경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것도 약간 폭넓게 생태적으로 사고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었어요. 더 자잘한 거 몇 가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행동경제학이나 뭐 이런 심리학이든 혹은 뭐 인지과학이든 이런 이야기를 커뮤니케이션 장면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은 동원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가 이 한 가지입니다. 이 새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힘. 앞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굉장히 닫혀있고 요지부동이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뭔가 새로운 출발이 있을 때 새로 학교를 들어가거나 결혼을 막 했거나 첫 아이를 가졌거나 첫 집을 가졌거나 첫 차를 가졌거나 이런 처음 무언가를 할 때는 사람들의 경험이 굉장히 학습으로 크게 열립니다. 큰 폭으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인드셋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괜히 그런 이벤트들에 계속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냥 그래서가 아니에요. 이 새 출발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새해를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고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점을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 그대로 장기술이죠. 그리고 변화를 위한 캠페인 같은 걸 디자인할 때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상대적으로 변화하기도 좀 용이하면서 그 변화가 다른 변화들을 다 몰고 올 수 있는 형태의 변화 같은 걸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트레이드오프가 있거든요. 변화하기 쉬운 건 임팩트가 굉장히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변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 임팩트가 클 수도 있고, 근데 변화하기 쉬우면서 임팩트도 대단히 큰 형태로 뿌리는 방식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가 그냥 억지로 하나 그냥 지어낸 거예요. 이건 그냥 예를 들자면 만약에 서울에서 산다면 평당 한 4,100만 원 정도의 집에서 살죠. 근데 냉장고한테 2평 정도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한 1억 정도를 냉장고에게 내주는 거죠. 1억 정도를 손해보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냉장고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구입을 하시고 더 많은 전기세를 내고 대신 덜 신선한 음식을 먹죠. 그리고 더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요. 그리고 냉장고하고 기억력 싸움을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자존감을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떨어뜨리고 한편에는 썩어가는 음식들에 대한 죄책감이 냉동고에 같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작은 냉장고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그래서 냉장고라고 부르지 않고 냉작고라고 부른다. 일단 냉장고가 창고 개념이 아니라 작업대 개념으로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라고 만약에 캠페인을 한다면 이 캠페인 어프로치는 인테리어도 생각할 수 있죠. 비워진 2평을 그러면 어떻게 꾸미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음식 관련돼서는 음식을 장을 좀 더 자주 보게 되니까 어떤 형태로 보고 음식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 쪽으로 파고들어갈 여지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택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인데 그 변화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몰고 올 수 있는 형태로 캠페인 디자인이나 컨텐츠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반박 자료를 낼 때 시각적으로 어떻게 꾸미면 좋은지를 보여주는 일인데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 소수자들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늘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게 늘 안타까운데 사실은 소수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서 유리한 장면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어드벤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나열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요소들을 찾아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걸 마지막에 넣은 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나 혹은 난관들을 그냥 솔직하게 늘 인식하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뭐냐면 누가 환경을 신경 쓰는 걸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놓고 하나는 expectation, 얘네들이 신경을 쓸 거야 라는 응답을 받고 실제 이제 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어서 응답을 받은 다음에 갭을 본 거예요. 사실 데이터상으로는 라틴이거나 아시안이거나 흑인이거나 저임금인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백인, 그리고 여성이 환경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물론 미국 데이터지만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장면을 갈 때 알게 모르게 여태까지 가지고 계신 편견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기존 기성의 뭔가 지식 같은 게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대로 반영시키지 마시고 늘 그 상황마다 그게 맞는지 작동할 수 있는지 청중들하고 함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어서 이 그래프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 바쁘게 말씀드리는데 잘 정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